제가 아는 어느 유명한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강연을 할 때는 강사가 서 있는 무대, 이 스테이지가 있고 관객들, 청중들은 이제 객석에 앉아 있죠. 강사와 관람객들이 그 공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미 정해져 있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분 단위로 뭐 몇십 분 단위로 그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내가 서 있는 그 무대 위에서 허락된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강사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등장해서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섭외가 오잖아요.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은 어떤 분명하게 어떤 틀이 맞추어진 그런 예능을 추구하기보다는 뭐 삼시세끼, 뭐 꽃보다 누나, 뭐 많은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어느 짜여진 대로 예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예능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이 그 허락을 하고는 예능 프로그램에 다른 예능인, 뭐 가수, 연예인, 영화배우 그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예능을 찍는 겁니다. 맨 처음에 딱 갔더니 벌써 이제 스태프진이 와가지고 그 강사에게 주의사항 설명하면서 마이크도 이렇게 꼽아주고 그리고 무선 그 침을 허리춤에 채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카메라들이 나를 비추고 있고 마이크도 있지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이제는 연예인이 됐구나. 내가 배우가 됐구나. 그런 황홀한 마음과 느낌들이 자기 마음을 굉장히 업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핀 마이크와 카메라가 어느 시간과 공간, 때로는 어느 방에 가도 요즘에는 고화질의 고프로 그 카메라가 뭐 5, 6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걸 하고 또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을 한 2박 3일 이렇게 찍다가 보면 마음이 힘든 순간도 있거든요.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카메라가 있고 잠잘 때도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난지 그걸 보기 위해서 잠잘 때도 핀 마이크를 붙이고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에 익숙하지 못했기에 자그마한 방송 사고도 나죠. 화장실에 갈 때는 마이크를 끄고 가야 되는데 마이크도 켜놓은 상태에서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방송팀을 이루어서 하다가 보면 서로 사람들 간에 부딪히는 갈등의 요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다가 함부로 말했다가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2회를 찍다가 보니까 이 핀 마이크가 붙어 있고 나를 지켜보는 카메라가 있다는 것이 나의 고요함을 엄청 눌러버리는 스트레스, 나중에는 나 자신이 질식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상의 삶에서는 늘 모든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 일상에 변화가 없듯이 늘 반복된 일상의 하루를 익숙하게 삽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익숙한 삶을 떠나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가서 그걸 만나게 될 때 내 익숙함이 깨어지는 어떤 낯선 대면침이 나를 찔러서 나의 묶인 어떤 탯줄을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매너리즘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행이라는 것이 어떤 낯선 장소 또한 내 일상의 쉼을 위해서 다른 여행지, 뭐 타국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행이 시간 여행입니다. 공간의 여행보다 시간 여행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상상의 나래를 가지고 미래를 여행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삶을 복귀하며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보는 그런 여행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이 1941년 출생해서 2016년에 75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육사교관으로 근무를 했지요. 그분의 삶의 이력을 보면 1960년에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때, 국민에게 거짓된 일을 행했을 때 그는 학생의 신분으로 4.19 혁명에 참여했어요.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그는 독재에 투쟁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1월 21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남 그 공작원이 파견 나왔다가 김신조 한 명만 살아남고 모두가 사살당한 그 일, 31명의 무장공비 사건이 68년도 1월 달에 있었어요. 그 무장공비가 세검정까지 왔었거든요. 그 후에 독재 정권이 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 68년도에 신영복 선생은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이념의 장벽에 갇힌 바 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그러나 70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평생의 감옥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88년도에 광복절에 가석방에 되어 20년 20일 만에 출소가 되었고 98년도에 산문 복권이 되어서 30년간 갇혀있던 죄인의 신분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신이 잃었던 명예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영복 선생님이 1988년 가석방 되었을 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가 감옥이 남한산성, 안양, 대전, 전주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의 공간은 변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세상을 향한 미움, 증오, 분노 이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며 정화시켜가며 그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7년도에 처음처럼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을 출간하게 됐을 때 스토리를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맨 처음에 책의 제목은 다시 쓰는 편지였다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쓰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첫 번째 편지였고 그것의 두 번째 책에 다시 쓰는 편지라는 책으로 출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쓴다고 해서 외부인에게 편지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상범이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 편지가 다 검열이 돼요. 그 검열을 의식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할 만한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다시 쓰는 편지는 이제는 내가 외부의 검열 또한 내가 그 검열을 생각하고 이 필터링이 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쓰고 싶은 내 마음의 울림, 그 파동을
다시 편지를 쓰고 싶다 해서 처음처럼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처음처럼이라는 책을 접하며 저의 삶에 중첩이 되는, 오버랩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회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누군가와 사회와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늘 연결되어 살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외부인의 판단에 의해서, 외부인의 배척에 의해서 내 인생에 강제적으로 편집당하고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타인의 시선이 평생토록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 열등감, 교만, 그 타인의 시선이 있기에 이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쓰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그분의 언행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서 이렇다, 좋다, 나쁘다, 미혹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예수님에게 들려와요. 보여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에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한복음 7장 2장에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무에 있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광장의 에너지가 들끓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론과 사람을 등에 두고는 홀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홀로 밀실의 공간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풀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요. 우리 인간은 영을 지닌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고유한 숨을 가진 존재이기에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요,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는지, 어쩌면 그렇게 그의 눈빛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와 진동을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가장 아픔과 고통의 사건 가운데 그들의 눈빛을 기억해요. 그들의 눈빛의 언어를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것이 순간적인 슬로우 비디오로, 그리고 멈춤한 선명한 사진으로 제 뇌리 가운데 기억되어 있고 기록되어진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검열, 외부의 감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검열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고유한 존엄함, 고유한 거룩함과 영생을 내가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 그냥 살면 돼. 오감으로 세상을 배우고 인식하고 통찰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만 3세가 되기까지 스스로 그 아이가 익히는 그 언어, 세상을 배우는 거,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직관으로 배운다고 해요. 직관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어떻게 말해요? 딱 보면 알지. 그죠?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과 존재에 대해서 직관으로
딱 보면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회의 통념이 되기도 하고 나의 어떤 지혜이기도 하고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존 본능,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서식지가 필요합니다. 서식지. 그래서 세상은 사실 서식지 전쟁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좋은 서식지 하나, 환경이 좋은 곳, 토양이 좋은 곳,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 어장이 좋은 곳, 서로가 좋은 서식지 어장에 가려고 엄청난 서로 간의 전쟁과 투쟁과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서식지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은 그걸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법조계에서 일할 수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가, 돈, 값을 지불해야만이 내가 이 서식지에 살 수 있다. 돈이든 시간이든 그게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작동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22년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9월 이제 10일부터 14일까지가 수시 원서 쓰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딸도 그 수시 모집을 가려고 원서 쓰는 준비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딸 아이가 이제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대에 입학을 하려면 개인이 혼자서 열심히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미대 입시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미대를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저는 딸과 함께 전문 미대 입시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맨 처음에 가서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상담하는 선생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어느 대학에 진학하기 원하십니까? 서울대학입니까? 홍익대학입니까? 근데 질문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이 돼요. 멘붕이 돼요. 아니,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과 예술성과 달란트가 있을 텐데 우리 아이의 고유한 재능과 예술성을 살피지는 않고 어떻게 목표점, 고지전의 꼭지점 그것부터 물을 수가 있지? 근데 나중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전문 입시 학원에서는요. 그 목표한 대학에 결국은 목표한 대학에 가보면 그 목표한 대학의 교수가 실기의 심사위원, 평가원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의 미술과 예술의 성향을 입시학원이 이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교수들의 취향과 입시 평가 성향을 다 파악하고 그 교수님의 취향과 평가 성향의 프레임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고등학교 3년 동안 교수님의 프레임에 맞추도록 맞춤 입시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감은 되지만 교수님과 학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청난 창의성과 창조성이 있는데 입시를 준비하면 3년 동안을 그 대학과 교수에 맞추다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는 고유한 예술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예술계, 예능계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산업 생태계가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세계가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삶도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나의 고유한 어떤 예술성, 하나님이 내가 허락한 거룩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야만 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고유한 내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가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 MB 정부였을 때 혹시 제가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2007년도에 있었어요. 이 미네르바가 누군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데 이 사람의 예측이 다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경부 관료가 있고 금융 전문가가 있고 뭐 해외 유학파가 있고 그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최고의 어떤 예언과도 같은 거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누적 조회수가 730만 건, 댓글이 3만 3천여 개, 답변글이 2천여 개, 찬성 9만여 개, 반대 2천여 개. 엄청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 그때 당시 세계 금융 위기가 왔는데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을 이 사람이 예언하고 맞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미네르바의 명성이 점점 올라가요. 우리나라 방송 3사 언론계가 이 필명 미네르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해외 유학파다, 고위 관료를 지냈던 사람이다. 소문은 막 퍼져가고 심지어 미네르바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하지 못했던 정권은요, 엄청나게 멘붕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여론이 흔들리니까 권력이 해서 이 사람을 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는 구속을 시키고는 재판을 했어요. 근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네르바가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글을 올렸다고 맞았다고 해서 구속이 되네, 재판을 받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공간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함부로 말했다가 나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놀라운 것은 경제 대통령을 일컬은 미네르바를 잡고 났더니 이 사람이 나이가 30대고 해외 유학이 아니라 전문대를 졸업하고 무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정부가 그의 신상을 공개한 거예요. 사실 내용을 보면 그의 신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가 예측한 게 전부 다 맞았잖아요. 그런데 왜 정부는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사회 통념으로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직업을 가졌다 말하며 오, 그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성장의 과정, 지식, 지혜, 이건 보지 않고 어느 대학 출신이야,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면 우리는 그냥 추앙하는 그런 사회 통념, 관습법이라고 하죠. 그 관습법 메커니즘이 이 사회를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습법에 우리가 눌려서 얼마나 우리가 자기 존엄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업 얻으면, 전문인이 되면 행복해. 그런데 지금의 엘리트를 보면 아는 게 뭐죠? 그 지점에 가보았더니 자기 영혼을 갈아 넣으며 그 길을 갔기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침포도를 먹은 여우와 같은 거예요. 먹어봐도 맛보아도 신맛일 뿐이지 마음의 영혼의 어떤 따뜻한 안식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도 냈어요. 미국의 뉴욕이나 그 모든 걸 다 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 활동 중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방대 출신이에요. 대구에 있는 계명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에 하려고 자기의 작품을 아무리 내도 입선이 안 돼요. 입선이 안 돼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입선이 안 돼요. 취직을 못해요. 서식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의 한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영화 극장 간판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 일 하며 살았대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는 학벌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력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의 개성과 고유성, 거룩한 능력, 영생의 능력은 보지는 않고 오로지 학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미국에 있는 상을 휩쓸었어요. 이게 공장인데 총 모양이 있고 반전 시위가 한다고 하면서 이 전봇대에다가 총을 쏘는 걸 가지고 광고하고, 그러니까 전봇대에 이렇게 총을 갈았으니까 쏘면 결국은 돌아서 내가 맞는다는 공익 광고 이거 하면서 세계를 제패한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우리들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개성, 고유성, 고유한 능력 이건 보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풍미하는 것은 서계차경입니다.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제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이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국문학을 공부한다면 동국대를 가기도 하고, 경영을 잘한다고 하면 경희대를 가기도 하고, 무용을 잘한다면 세종대를 가기도 하고, 미술하면 홍익대.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서울대가 원탑이 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열화하는 이유는 계급을 만들려고 그래요. 계급을 만드는 것은 차별하기 위해서, 차별하는 인권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서열화되다가 보니까 어느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능력은 무시되는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는 주인에 합당하게 내가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나의 개성과 나의 개별화된 고유한 것은요, 내가 스스로 성대 수술하고 스스로 중성화 수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자격 못 갖추면 수근수근 거리니까. 저는 제가 자영업 생태계에 나와서 전임 목회 세계에 나와 사는 것은 제가 성경적인 단어로 코딩을 하면 이제는 저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제가 자유롭게 자를 것 자르고 융합시키고 융합하며 연결하고, 그게 바로 사실은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이런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복리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복리가 세상의 기복을 말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개성하고 개별적인 존재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성이라고 하면 뭐 옷 잘 입는 것, 어떤 패션 이게 아니라 진짜 나만이 말하신 나만이 간직한 고유함이 있는지. 우리는 이 고유함을 보지 못하고
고유한 매력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을 모두가 다 대상화 여겨해서 보는 거예요. 대상화. 내가 누군가를 대상화해서 보고 또한 내가 스스로 대상화하고. 왜? 도구적으로 대상화해야만이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 여기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 42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이게 나에게 맞아. 이게 나의 인생의 길이야. 그래서 내 식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내 식대로 살다가 너무나 큰 환난,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걸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억지로 끌려가서 서열화, 계급화, 높은 등급에 갔다고 해서 행복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나 자신의 고유함 그 길을 갈 때 인간은 행복해요. 저는 점점 땀 흘리는 노동을 하며 저를 누르고 있던 관습법, 사회 메커니즘 여기서 저는 점점 빠져나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인생의 맛을 느끼고 있거든요. 장자가 도행지 이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길은 걸어감으로 비로소 만들어진다. 길이라는 것은 걸어갈 때 비로소 만들어져요. 애초에 주어진 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새로울 것도 얻을 것도 새로운 걸 맛볼 것도 없어요. 왜? 이미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한다면 새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 산길이 있어요. 그죠? 산길이 있어요. 등산로가 있고 새길도 있고 산길이 있어요. 눈이 왔을 때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복소복 눈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눈에 길이 생겨요. 근데 그 길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흔적입니다. 사람의 흔적이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죽을 것 같았던 이 광야, 이 사막에 저만이 가진 고유한 길이 생기네요. 사막에는 어떤 길도 없었거든요. 왜? 죽음의 공간이기에. 그런데 거르니 사막의 광야에 길이 생기네요. 고유한 나만의 장르가 만들어지네요. 저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며 제게 새롭게 들려진 언어가 문학의 언어였어요. 제가 신앙의 언어에 얼음땡되어 굳어 있을 때는 문학의 언어가 제게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학의 언어, 시의 언어가 들리니까 언어가 들리니까 세계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박경리 작가였어요. 그분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분의 박물관을 가고 그가 태어난 곳을 가고 그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진주여고를 가고 지방에서 통영 여행을 할 때 박경리 기념관을 갔습니다. 박경리 기념관을 딱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고 기념관을 딱 갈 때 그 기념관의 마당에 맨 처음 저를 마중해 주는 것은 마루가 있고
박경리 선생님의 사진상이 있고 고추를 널고 있는 박경리 작가가 처음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글귀를 딱 하고 읽었는데 통영 박경리 기념관에 가보면 박경리 선생님이 마지막 집필은 원주에서 했는데 원주 박경리 선생님의 집필실을 그대로 가져다가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에다가 복원을 해 놓았어요. 그분이 쓰시던 테이블, 그분이 쓰시던 가재 도구 다 놓아두었고, 근데 제 눈에 보인 것은 그 집필실에 제가 보기에 오른편에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위에 밀짚 모자가 씌어져 있고 호미가 있는 거예요. 박경리 선생님이 이제 제가 저 나름의 방식으로 통찰해 보는 거예요.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의 가장 큰 통찰의 숨은 그분의 인생에 겪었던 인생의 고통이었어요. 이념으로 인해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사위도 고통당하고 자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는 나라를 빼앗겼던 당시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그런데 그런 삶의 고통이 자기 삶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잉태해서 소설 속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자기 영혼과 연민으로 품어서 그들을 출생시켰어요. 그런데 사람을 출생시켰다고 잘합니까? 그 출생한 그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성숙시켜야 하잖아요. 자라야 하잖아요.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에서 집필실에 집필을 할 때마다 작품새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호미를 들고 밭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취미로 일하는 게 아니라 고추 농사를 진짜 지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건조기로 고추를 말리는 게 아니라 태양초 고추를 진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옷에는 흙이 잔뜩 묻어있죠. 영락 없는 그냥 농사 짓는 아줌마, 나중에 할머니예요. 근데 농사를 짓고 막 땀 흘리고 밑집 모자를 쓰고 일을 하다가 각자의 영감이 생기면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 옷차림을 하고는 집필실에 와서 6시간, 10시간 밤을 새이 맞도록 집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땀 흘린 가운데 그 등장인물들이 성장하고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인 이유는 저 자신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더하임 노동을 하면서 손님이 오시면 바빠서 막 일을 합니다. 손님이 없으면 공부하고 책 읽고 뭐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제가 품은 나의 고유한 생명이 확장되고 자라고 저의 생명에 따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 우주와 연결됨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고유함을 더 고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20일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일상. 손님이 많아 바쁘면 돈 벌고, 손님이 없으면 공부하며 놀고, 땀구멍이 숨 쉴 때 공부가 몸에서 숙성되고 육체가 포획당해 있지 않으니 깊이 영혼까지 울린다. 하루 뇌의 주름이 숨쉬는 이 맛이 좋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며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환영받기도 하지만 잠시 잠깐의 일이고 너무나 많은 사회의 관습에 의해서 내가 재단당하고 버려지고 삶의 자리에서 밀려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세상에서 내 인생의 무대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밀려남을 당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 삶의 서식지 컨텍스트에 내가 예의를 갖추고 나를 좀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정중한 마음으로
이 삶에 프로포즈하며 노크하며 삶과 내 존재가 어우러져 덩실덩실 프림마돈나의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태어난 이 시간과 공간, 이 사회의 관습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내 선택과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삶의 컨텍스트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고향,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건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굴레, 그 고통이 있지요.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김약국의 딸들, 그곳에 등장하는 어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굴레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그 인생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굴러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다가 인생의 바다에 죽음을 당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통영의 앞바다, 충무공의 바다, 한산 대첩이 일어났던 그곳을 보면서 박경리 선생님은 자랐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시신이 묻힌 곳, 그 박경리 기념관은 한산 대첩이 있었던 그 통영의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그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 묘지에 갔을 때 시간이 숙성이 되어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이중성의 바다, 충무공의 바다, 민중의 생채기, 아프지만 그 피 흘림에 문학과 음악이 접목되어 토지가 잉태되고 나비가 난다. 마음의 식탁, 시간이 쌓여 파묻힌 한 포용과 배제의 마주침, 흐름이 되고 득음이 되니 묶인 탯줄 풀어주는구나. 악사의 노랫소리, 스틱스 강을 건널 때 알갱이 파동에 대어 일어나 몸을 대지 않고 우누지정 나누는구나. 통영을 갔을 때 박경리, 이순신, 그 우주의 울림을 노래로 표현한 윤희상, 그들이 함께 덩실덩실 음악과 소설과 노래로 춤을 추는 멜라 판타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에 들어와 제 영혼의 별자리가 되었고 제 영혼의 지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그 관습에 매인 그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울림과 파도와 별자리를 따라 내가 어느 주어진 길이 아니라 내 안에 나침판을 두고 내 심장의 울림을 따라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하나님의 고유한 그 생명의 길을 디자인하는 예배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독립의 노래를 하루하루 부르며 시실과 날실로 배틀질해서 아름다운 세계를 디자인하고 그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